빨리 날 풀어줘! 빨리 날 풀어줘! 빨리 날 풀어줘! 이제 가시죠. 나는 원래 이 가족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성공했다. 이 말 한마디를 입에 올리기까지 내 인생은 늘 과거를 숨기는 싸움이었다. 미국 월스트리트, 냉혹한 숫자의 세계에서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섰다. 사람들은 나를 전설이라 불렀고 언론은 나를 한국계 이민자의 신화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 뒤에는 내가 평생 외면해 온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는 어디에서 버려진 인간인가? 기억은 늘 같은 장면에서 멈췄다. 매서운 겨울바람, 발이 시리도록 차가운 바닥, 그리고 점점 멀어지던 발자국 소리.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려서 울지도 못했다. 그저 사람들이 왜 나를 지나치는지, 왜 그 여자는 돌아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 여자가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기대하지 않는 법, 매달리지 않는 법,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나는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성공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내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결핍이 고개를 들었다. 가족이라는 단어였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복수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나를 버린 선택을 후회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지. 며칠 뒤 받은 보고서는 생각보다 빨랐고 잔인했다. 주소는 철거 예정 구역, 낡은 빌라 반지하였다. 사진 속 남자는 내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같은 눈, 같은 턱선, 같은 나이. 하지만 그의 삶은 내 것과 정반대였다. 그는 도박 빚에 쫓기고 있었고 주먹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 허리를 굽힌 채 울고 있는 노파가 있었다. 내 어머니 박영자였다. 직접 그곳을 찾았을 때 나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멍해졌다. 빚쟁이들의 고함, 비명, 눅눅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울부짖으며 매달려온 여자. 그녀는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심장은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빚을 갚았다. 형이라는 남자를 구급차에 태웠고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울었다. 35년 동안 쌓아온 질문들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은 자꾸 다른 곳을 향했다. 내 슈트, 내 시계, 빌라 앞에 세워진 차. 그 시선이 스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긁었다.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다. 가족이니까 이제는 다르겠지.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쉬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 하나하나에 감탄을 흘렸고 차 안의 가죽 냄새를 몇 번이나 손으로 문질렀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불편했다. 가난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만 어떤 종류의 가난은 사람의 눈빛을 바꾼다는 걸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말문을 잃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 조용히 흐르는 음악, 직원들이 준비해둔 저녁 식사. 나는 그저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허락처럼 들렸는지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나는 또다시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 선택은 옳다. 이제부터는 가족이다. 형, 기태는 며칠 뒤 퇴원했다. 몸은 성했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의 것이었다. 미안함이나 고마움보다 먼저 튀어나온 것은 불편한 자존심이었다.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미국에서 잘 나갔다며?
그 말 속에는 축하보다 비교가, 비교보다 질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그를 회사로 불렀고 한국 지사의 알짜 부서를 맡겼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싶어서였다. 어머니에게는 한도 없는 카드를 쥐어주었다. 병원, 옷, 여행, 친구들 모임까지. 어머니는 빠르게 이 생활에 적응했다. 아니, 적응이라는 말이 맞지 않았다. 마치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듯 당연하게 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다. 형의 결제로 빠져나간 돈, 설명되지 않는 접대비, 반복되는 지각과 무단 결근. 나는 조용히 형을 불러 경고했다.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사업적인 언어로 설명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내 말을 자르듯 소리를 높였다. 형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을 어떻게 버텼는지, 내가 미국에서 잘 살 때 형은 어머니를 모시느라 인생을 희생했다는 이야기. 나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죄책감이 먼저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어머니는 점점 형의 편에 섰고 형은 점점 당당해졌다. 집 안에서는 내가 손님이었고 그들은 주인이 되어갔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형 체면이 있지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나는 또다시 참았다. 이번에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잠은 오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조용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내가 찾은 것은 잃어버린 가족이었을까? 불안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틈에서 시작된다. 그날도 그랬다. 집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고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발걸음을 멈추게 됐다. 펜트하우스 복도 끝, 형의 방 앞에서였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 낮고 조급하고 계산적인 소리.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도청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형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도박 빚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말. 사채업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말. 그 다음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울먹이던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단호했다. 그녀는 말했다. 어차피 한 번 버린 아들이라는 말. 미국에서 주워온 인생이라는 말. 진짜 아들은 형 하나뿐이라는 말. 그 말들이 내 이름 위로 차갑게 떨어졌다. 나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 불면증 약을 먹고 있다는 것, 그 약에 무엇을 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신병원, 위임장, 회사 지분, 모든 것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35년 전 겨울, 보육원 앞에서 느꼈을 차가움이 그대로 현재로 되살아났다. 그때는 아이였고 이번에는 어른이었다. 하지만 버려지는 감각은 똑같았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움, 죄책감, 미련, 가족이라는 단어에 매달렸던 모든 시간들이 조용히 내 안에서 죽어갔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대신 아주 많은 것을 정리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였다. 아니, 애초에 가족이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거기에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었던 얼굴.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의 얼굴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번에는 버려지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고,
핏줄이 나를 2번 버렸다면 이제는 내가 끝을 정할 차례라고.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 결심을 하고 나자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분노는 있었지만 날뛰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하나하나 계산하게 만들었다.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건 단 하나였다.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이겼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힌 둘째였고, 형 앞에서는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동생이었다. 오히려 더 많이 웃었고, 더 많이 양보했다. 그들의 눈에 나는 곧 처리해도 되는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회사 서류를 아무렇지 않게 들여다봤고, 내 이름이 찍힌 문서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질문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은근히 등을 밀었다. 형한테도 좀 알려줘야지. 나중에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뜻을 품고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노리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 회사 지분, 해외 계좌, 부동산.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대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썩어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분은 분산했고 핵심 자산은 페이퍼 컴퍼니로 옮겼다. 문제는 그 페이퍼 컴퍼니였다. 장부상으로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지만 실제론 천문학적인 부채와 곧 터질 소송을 안고 있는 폭탄이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알아볼 수 없게. 그러면서도 서명 하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설계했다. 그들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탐욕에 눈이 멀면 확인이라는 절차는 사라진다. 형은 이 정도면 다 내 거래라며 웃었고, 어머니는 그 웃음을 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평생의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며칠 뒤 나는 일부러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게 연기했다. 식사를 거르고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연민과 계산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형은 이미 마음속으로 장례식 순서를 정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거실에 샴페인이 올라왔다. 고급 크리스탈 잔. 내가 평소엔 잘 마시지도 않던 술.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척했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들의 축배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의식 같았다. 이제 이 집이 자기들 것이라는 말,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 미국에서 굴러온 인생도 결국은 필요했다는 말. 그 말들이 웃음과 함께 떠다녔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덫은 완벽했고 승냥이들은 이미 목줄을 스스로 채웠다는 것을.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문을 열고 나가는 타이밍.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바닥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 그리고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 문을 여는데 망설임은 없었다. 내가 모습을 드러내자 방금 전까지 터져 나오던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멎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형의 손이 공중에서 굳었고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분명히 곧 쓰러질 사람이어야 했다. 이미 끝난 존재, 곧 모든 것을 넘겨주고 사라질 사람. 하지만 나는 똑바로 서 있었고 표정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형은 애써 웃으며 말을 꺼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족의 저녁 식사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니 역시 서둘러 표정을 다듬었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불안이 엉켜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리모컨 하나를 집어들었을 뿐이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형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었다. 위조된 서명, 불법으로 옮겨진 지분, 그동안 감춰졌던 횡령 기록. 두 번째 화면에는 숫자가 떠올랐다. 부채, 소송, 연대보증.
그들이 손에 넣었다고 믿은 회사의 실체였다. 형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아까까지의 자신감은 흔적도 없었다. 어머니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화면과 나를 번갈아 보며 숨만 몰아쉬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수사관들이었고 그 뒤로는 형을 평생 괴롭혀온 사채업자들이었다. 모든 동선, 모든 타이밍은 이미 오래전에 계산되어 있었다. 형은 그제야 소리쳤다. 억울하다는 말, 속았다는 말, 모두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발버둥은 바닥을 긁는 소리만 남겼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무너졌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붙잡고 늘어졌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보여준 적 없던 눈물이었다. 자식이라는 말, 핏줄이라는 말이 쏟아졌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 손길이 닿지 않도록. 그리고 그제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정리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고 이 가족의 일부도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2번 버렸고 나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수사관들이 형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거실에는 샴페인 냄새만 남았다. 축배의 밤은 그렇게 끝났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한순간에 범죄 현장이 되었고 그들이 꿈꾸던 미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등을 돌렸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미련을 둘 것도 없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잃은 것의 무게를 각자의 인생으로 감당하는 일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에서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졌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할 만큼 공정했고 그들이 저지른 선택의 대가는 아주 천천히, 아주 확실하게 돌아왔다. 형은 구속된 뒤에도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게 오해라며 누군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들었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다. 위조 서류, 횡령 기록, 사채 연대 보증, 그리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서까지. 재판은 길지 않았다. 판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형의 과거도 환경도 핑계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형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평생 피하려고만 했던 책임을 감옥이라는 공간 안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교도소로 끌려가는 날, 형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한다. 억울함도 분노도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엄마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그 문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다. 어머니의 몰락은 더 조용했지만 더 처참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었다. 친척도 지인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가 자랑처럼 늘어놓던 말들. 우리 아들은 잘 나가. 우리 집안은 다르다. 그 모든 말은 하루아침에 독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일부러 그 이후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어디선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다. 지하철 입구, 시장 골목,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차가운 곳에서 어머니를 봤다는 이야기였다. 한때는 장남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던 사람. 이제는 누군가의 동전 하나에 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여전히 나를 원망한다고 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모든 불행은 나 때문이라고.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사람은 끝내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걸. 단 한 번도 나를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다. 복수의 쾌감도 승리의 환희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조용한 확신.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의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는 감옥에 갔고 공범은 거리로 내몰렸으니 이보다 더한 결말이 어디 있겠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결말일 뿐이었다. 내 안에서는 훨씬 더 깊고 더 오래가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눈이 내리던 겨울, 차가운 보육원 앞에서 누군가 내 손을 놓던 순간, 울음소리조차 얼어붙던 그 기억이 30해가 지나서도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성공은 그 공백을 채워주지 못했다. 돈도, 명예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단 한 번도 나를 안아주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강해 보인다고 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그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모든 감정을 잘라낸 결과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잃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피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참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만약 그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 집에 남아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나는 또다시 버려질 날을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나를 구원했다. 나는 깨달았다. 그들의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되돌려 놓은 분기점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들로 살지 않기로 했다. 다음 선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듯 가만히 두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들과 나 사이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갔다. 한국 지사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던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이상한 기척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소한 균열이었다. 회사 내부 문서가 내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로 흘러나갔고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소송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처음엔 단순한 잔재라고 생각했다. 기태가 남긴 뒤처리일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불길한 공통점이 드러났다. 모든 흔적의 끝에는 항상 어머니가 있었다. 이미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내몰린 노인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나는 사설 조사팀을 다시 붙였다. 그리고 며칠 뒤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모습을 바꿨을 뿐이었다.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동정심을 사모았고 피해자인 척 울며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씩 왜곡해 퍼뜨리고 있었다. 미국에 입양 간 아들이 어미를 버렸다.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형을 감옥에 보냈다. 그 말들은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고령의 노모, 버려진 어머니, 냉혈한 성공한 아들. 구도는 너무나 익숙했고 세상은 늘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다. 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돈을 잃을까 봐도, 명성을 잃을까 봐도 아니었다. 또다시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나를 숨 막히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다. 보육원 기록, 입양 서류, 35년 전의 진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엔 방어하지 않겠다고, 설명하지도 참지도 않겠다고.
그녀가 다시 나를 흔들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내겠다고. 이 싸움의 마지막은 동정도 연민도 아닌 진실이어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 앞에 꺼내는 순간 모든 판은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히게 될 터였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퍼뜨린 이야기들은 이미 선을 넘었고 그 침묵은 또 다른 패배가 될 뿐이었다. 그래서 판을 키웠다. 아주 크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먼저 법무팀과 홍보팀을 동시에 움직였다.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공식 기록과 증거로만 말하기로 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다. 나는 울지 않을 것이고 사과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다. 입양 사업가 알렉스 리 가족 논란 입장 발표. 자극적인 제목이 이미 모든 언론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그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이 순간을 35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나는 천천히 첫 장의 서류를 공개했다. 보육원 입소 기록, 겨울, 새벽, 보호자 서명란에 찍힌 어머니의 도장. 그 다음은 입양 동의서, 재결합 의사 없음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말을 이었다. 길지 않았다. 설명도 최소한이었다. 나는 단지 사실만을 나열했다. 언제 버려졌는지, 누가 선택했는지, 어떤 도움도 없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 기태의 범죄 기록, 횡령, 사기, 도박, 모두 어머니의 명의와 연결된 자금 흐름. 그제야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나였고 어머니는 끝까지 가해자였다. 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머물던 복지시설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동정으로 쌓아 올린 거짓은 진실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그녀는 울부짖었다고 들었다. 난 엄마다. 내가 낳았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며칠 뒤 법원 판결문이 나왔다. 명예훼손, 사기 방조, 불법 자금 수수. 어머니는 모든 지원을 박탈당했고 기태는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다. 뉴스 화면 속 그들의 얼굴은 내가 기억하던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탐욕이 남긴 잔해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복수는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끝은 정리였다. 나를 묶고 있던 마지막 사슬이 그날 완전히 끊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은 법원의 판결문을 읽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밤에 찾아왔다. 전화도 문자도 억울하다는 울부짖음도 없었다. 누군가의 아들이어야 할 이유도 누군가의 동생이어야 할 의무도 그날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혼자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한때는 가족과 함께 웃고 싶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알았다. 이곳은 내가 불쌍해서 마련해준 피난처가 아니라 그들이 탐욕을 드러낸 무대였다는 걸. 어머니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연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모든 길은 법과 현실 앞에서 막혀 있었다. 기태는 구치소에서 여러 번 면회를 요청했다. 한 번만 보자. 형제잖아.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35년 동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보육원에서, 입양 가정에서, 낯선 땅에서 성공했을 때도 항상 먼저 가족을 찾았다.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들을 버린 게 아니다. 그들은 이미 2번이나 나를 버렸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정리했다. 가구와 그림, 그들이 사용하던 방까지 모두 처분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아무도 내 과거를 캐묻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누군가를 찾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지도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끝내 살아남았고, 끝내 돌아왔고, 끝내 내 인생을 되찾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억누르던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조용해졌고, 더 자유로워졌다. 버려진 아들은 복수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한다.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가족은 아니며 버렸던 사람을 다시 이용하려는 순간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